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네, 부동산 공시법이고요.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제 키는 180cm예요. 몸무게는 83kg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창원시 진해구예요. 진해구. 옛날에는 진해구가 아니었고 진해시였죠, 그죠? 진해시였는데 창원시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지면서 구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창원시 진해구에는 창원시장도 있고 진해구청장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에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말하면 창원시장도 있고 진해구청장도 있죠. 그러면 이때 창원시장이 지적소관청인지 진해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판단하는 방법은 구청장이 존재하고 있으면 구청장이 항상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있을 때는 창원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진해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서울시장도 있고 강남구청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지적소관청이다? 강남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고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령 사천시 성구동 이렇게 만약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천시 성구동 이 사천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구가 없으면 사천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구청장하고 여기에 있는 구청장과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구청장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강남구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창원시 진해구는 이 진해구 구청장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창원시장이 선임을 해요. 당신이 구청장 업무를 봐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 진해구청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 구청장은요. 자치구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할 때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일 수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을 읽어 나갈 때는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속해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청장이 만약에 없으면 누가 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개념 이렇게 제 소개하면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 강의 스타일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가능한, 우리 흔히 말하는 농담이나 사담,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예, 농담이나 사담,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그럼 농담이나 사담이 뭐 수업 중에 그게 안 좋아서 안 하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농담과 사담을 잘 할 줄을 몰라요. 이게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좀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농담 사담을 안 해요. 그럼 농담 사담이 사실 수업에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 중에 보충하기 위해서 농담 사담이 없어도 강의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 5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줬다. 그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초심자 같은 경우는 처음 들으시게 될 건데 공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가슴속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외부에 뭐 해주고 있다? 알려주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자로 굳이 풀이하고자 한다면 이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예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러면 공공연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풀어보면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 한다? 알린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는 법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이라 하면 뭐가 있느냐면 토지와 우리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부동산 공시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분이 된다고요. 여러분 책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지적과 관련되는 부분만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법 체계 안에는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안에 일부분에 관한 법조문을 뽑아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그냥 뭐 편의상 지적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하는 공시하는 법에는 두 번째는 부동산 이렇게 등기법 이렇게 두 가지 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년 동안 저랑 지적법과 등기법을 배우는데 지적법 문항수가 12문항이고요. 등기법 문항수가 12문항 이렇게 해서 총 24문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16문항 합쳐가지고 총 40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수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을 왜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배워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합격을 하시고 나면 중개 실무에 뛰어 들어갈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든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든 중개 업무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 업무를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개 업무의 대상은 대부분 뭐다? 부동산일 거예요. 편하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다? 아파트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아파트. 그럼 아파트에 관한 물건을 의뢰인이 의뢰를 할 것이고 그럼 아파트에 대한 물건을 매도인이 여러분에게 의뢰를 할 때 우리 물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자가 없으니까 매수인에게 이거 아무런 하자가 없대요. 그래서 거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만 믿고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가 돼 있다면 매도인의 의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를 뭐하고 확인을 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의뢰 들어온 물건의 소유자가 매도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 물건에 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매수인이 이 대출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매수인이 말한 아파트의 평수와 실제 외부에 공시되는 공적장부의 평수가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는지, 뭐 기타 등등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법이 저기에 있는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적법은 토지 대장, 일반적으로 대장, 등기법에서는 등기부,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가지고요. 이런 공적 장부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 업무를 볼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부동산에 관한 대장과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발급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 실무에 있을 때는 항상 서류를 만들어서 줄 때 대장과 등기부는 그 서류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장을 보면서 등기부를 보면서 이 물건에 관한 정보를 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장과 이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서 공시하는 과정, 그런 내용들을 부동산 공시법에서 저랑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여기에 보면 지적법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법률이 가지는 특징 또는 이 두 가지 법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 어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을 지금부터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법률의 비교는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않고요. 지적과 등기의 큰 체계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책 맨 앞에 제가 지금 판사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두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여기 지자가요. 한자로 땅지자예요. 땅지. 땅지라면 뭘 말하는 거죠? 토지를 말하죠. 토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는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토지를 적자가 기록할 적자예요.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이제 공통점이 하나 드러나요. 지적법은
이 건물 부분은 공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법인데 이 두 가지 법률이 가진 특징들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비교를 할 때 비교 대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할 때는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비교 대상군이 없잖아요. 지적법에. 그렇다면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를 해야 된다면 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건물을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대상은 뭘 기준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대한민국에 이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자기의 1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지라는 용어 처음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한다 그죠? 필지라는 용어를 처음 듣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필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필지라는 표현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인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볼펜을 갖다가 그래서 애들에게 야 문방구 가서 볼펜 5명만 사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볼펜 5개 사와 아니면 5자루 사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5명 사오라고 하나요? 볼펜을? 아니죠. 볼펜을 사오라 할 때는 5개 사와 또는 5자루 사와 이렇게 하죠. 꼬맹아 우리 저기 영풍문고 가서도 책 이러이러이러한 책 3명 사와 이렇게 말합니까? 3권 사와 이랍니까? 3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물건을 셀 때 물건을 세는 단위는 특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책을 셀 때는 권, 사람을 셀 때는 인이나 명 이렇게. 그죠? 이처럼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그 물건을 셀 때의 단위에서 토지를 셀 때의 단위가 뭐다? 필지예요. 필지.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하나의 등록 단위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냥 편의상 여러분은 아 토지를 세는 단위구나 이렇게.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1명, 2명, 3명 이렇게. 책을 셀 때는 1권, 2권, 3권 이렇게. 토지를 셀 때는 1필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아, 나 볼펜 3자루 가지고 있어 이 표현하고 나 책 3권 가지고 있어 이 느낌하고 나 토지 3필지 가지고 있어 이 느낌하고는 사실은 똑같은 개념인데 토지 3권, 책 3권 가지고 있어 할 때는 굳이 내가 머릿속에 뭐지 하고 생각을 안 해도 바로 입력이 돼버리죠. 그죠? 볼펜 3자루 가지고 있어 할 때도 볼펜 3자루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바로 입력이 돼버리죠. 근데 토지 3필지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그 느낌이 바로 입력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다? 용어에 관한 확실한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문을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하고 저하고 모든 교수님과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수단이 뭐냐면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은 내년 10월 넷째 주에 치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걸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막 급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여러분이 11월 12월 저랑 공시법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나에게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부터 빨리 익히는 데 치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소한 용어 2가지를 들었는데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아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자주 쓸 건데 나오면 아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필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필지는 그냥 토지를 세는 단위야. 한 권, 두 권, 세 권,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 개념이야.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토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토지가. 그럼 이 토지에 관련되는 1년에 이렇게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보.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할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는요. 이제 제 수업 패턴도 알아야 되니까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딱 단 3초, 5초라도 한 번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이 뭐였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 자체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토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토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저 토지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 그렇죠. 뭐라고 답을 모르겠죠.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게 정답이라고요. 모른다. 저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유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 모르느냐? 그 왜 모르냐의 답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용어 중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알려준 용어였거든요. 왜 모를까요?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공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내용 안에서 뭔가 단어를 암기하려지 말고 한 단어를 알면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내용상에서 자꾸 캐물어 가면서 한 개씩 가져가야 그게 오롯하게 여러분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중개하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매수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시법이 실무에서 가지는 의미는 파괴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럼 제가 공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어봐요. 제가 이제 공시가 되었죠. 그럼 이 토지가 어디에 있나요? 하면 강남구 역삼동 29번지에 있네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요. 이렇게 공시하는 제도가 없으면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공시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과목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 두 번째. 그럼 29번지고요. 자,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요. 그러면 보게 되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전 330대 있으면 우리는 이를 소재라고 하고요. 29번지, 흔히 여러분은 번지라고 읽잖아요. 번지. 번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번이 되죠. 땅의 번호, 지번. 이렇게. 그럼 선생님, 번지나 지번이라 이런 표현은 똑같은 표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지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고 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주소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마두동 34지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두동 34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두동이라고 있긴 있나요? 여기가 마두동이에요? 그렇구나. 아무런 의식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그럼 이 토지가 지금 이 토지가 마두동
34. 이게 금방 제가 지번이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그럼 마두동 34번지 위에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건축물은 뭐 주소지가 있을 거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은 소재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소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주하는 곳은. 그럼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딜까요? 마두동 34. 이때는 뭐다? 번지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는 이게 토지의 지번이라는 거예요. 지번. 근데 주소지를 읽을 때 마두동 34지번 하면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에 번호가 있는 건지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번호가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니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 토지에 관한 표시를 읽을 때는 지번이라고 읽고 건물에 관해서 읽을 때는 뭐다? 번지라고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나의 주소지가 마두동 34번지예요. 그러면 마두동 34번지면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토지의 지번이 뭐다? 34지번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번 주소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번 주소지가 이걸 우리는 지번 주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 지번. 근데 우리가 통상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있잖아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34지번이 익숙해요. 34번지가 익숙해요. 번지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번지라고 표현을 써요. 쓰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번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 해결했고요. 330제곱미터는 이 토지의 면적이에요. 면적. 우리 과거의 면적은요, 평, 보,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 면적은 살필 필요가 없고 지금은 다 제곱미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구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33평 살아. 나 35평에 살아. 나 40평대 살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이제 과거의 면적의 표현이고 지금은 33평을 산다. 이것은 곱하기 3.3을 해가지고요. 제곱미터 단위로 다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을 할 때는 과거식 표현과 현재식 표현을 함께 병행해서 쓰기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이렇게. 그죠? 그럼 그 옆에다가 33평형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쓴다라는 거. 그럼 자, 이게 전이란 것은 토지의 지목을 말해요.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해서 모아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그럼 지목이라는 표현은 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소재, 지번, 면적까지는 쓰는데 지목? 좀 생소해. 이런 느낌이죠. 대한민국에는요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약 3,700여만 필지.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수의 토지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각각의 토지에 사용되는 용도. 근데 그 많은 토지 중에서 자,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요즘 상추가 참 잘 자라고 있네. 옆에 딱 보니까 무시가 실하게 자라고 있어, 무가. 어이구, 어머니 고추 농사 잘 지으셨네요. 어이구, 오늘 마늘 농사 너무 좋네요. 지금 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다 식물이에요, 식물. 그죠? 근데 그 식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물을 항상 고여놓고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끔씩 주면서. 그죠? 그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용도들, 그런 용도의 토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무밭, 고추밭, 배추밭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런 용도들은 다 모아서 법률적 표기 방식은 전이라는 표기로 약속하자 해서 만든 게 지목이에요. 그러한 지목이 우리는 총 28가지가 있거든요. 28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전, 용도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또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 뭐다? 전이라고 한다고요. 흔히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밭전자, 밭전.
받쳤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렸다고요. 그 매도인이 여러분 중개사가 만약에 되었다면 중개사에게 의뢰한 토지는 마두동 역삼동 29번지에 있는 토지를 중개를 의뢰했다 하면 여러분은 역삼동 29번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설명을 할 때는 토지잖아요. 설명을 할 때는 지적법에서는 뭐다? 대장이라는 장부를 발급받아서 설명을 하면 되고, 등기부에도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에서는 토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법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를 해 나갈 텐데, 물건이 존재하면요 반드시 소유권은 존재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건이 존재하면 소유권은 반드시 존재한다. 요 지문은 등기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선생님 주인 없는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흔히 우리는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것이지 소유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주의 부동산은 다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 소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존재하면 뭐는 존재한다? 소유권은 존재한다. 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역삼동 29번지 저 토지 소유자가 누굴까요? 누군가는 맞겠죠. 그죠? 소유자는 누굴까요, 근데? 그렇죠. 공시. 이 상태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알 수 없다. 왜? 공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공시를 시킬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김갑동 씨라고요. 이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자입니다. 소유자. 예, 소유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온 거예요. 이 토지는 역삼동 29번지에 있고 토지의 용도, 즉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 과거 면적으로 따지면 약 100평. 한 평이 3.3제곱미터거든요. 예.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 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지우는 것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숨이 가빠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을 할 때는 위에와 아래를 나누어 놨는데, 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현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물리적 현황을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강의의 편의상 저랑 약속하는 언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언어가 뭐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아래는 김갑동 씨가 소유권자잖아요. 그럼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있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거든요.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너무 요즘 전세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권리적인 부분을 모아서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여러분이랑 저랑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시는 분들, 비단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모든 파트에서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관습화되어 가지고 서로 토착화된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읽을 때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알고 가야 된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읽을 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관계 정보가 뭐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뭐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권리관계 정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 정보인지 권리관계 그게 뭔지를 모르면 한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암기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실관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수준은 바로바로 캐치해서 가져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보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유 선생님 그거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권리관계의 정보가 뭐가 있나요? 제가 소유자잖아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해관계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소유권,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이런 거 이렇게. 자, 그 정도의 느낌.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정보가 존재하면 이 정보를 이제 뭐 시켜야 된다? 공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시키는 장부가 뭐가 있다? 대장과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장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읽으면 뭐다? 토지 대장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토지 등기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김갑동. 그러면 역삼동 29번지 토지는요. 지적법, 여기 지적법부터 갑니다. 지적법. 토지 대장에 의해서 정보가 외부에 이 토지는 지적법, 토지 대장에 의해서 정보가 외부에 공시가 될 거고 두 번째, 등기법 보세요. 토지 등기부에 의해서도 이 정보가 외부에 뭐가 될 거다? 공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도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시 소유라고 공시가 될 거고 토지 등기부에도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시 소유다라고 공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하는 정보와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정보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게 앞으로 지적과 등기의 상호 중간다리 역할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제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죠. 어차피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법조문이든 등기 예규든 사무처리 지침이든 어떤 내용이든 암기는 하셔야 돼요. 암기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똑같은 100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100개의 분량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암기해서 갈 건지 아니면 100개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간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도를 내서 이거 암기하세요. 다음 시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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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암기도 하고는 가지만 100개의 암기 분량이 있다면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100개의 암기 분량을 50개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면 굳이 50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법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걸 긴 레이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단거리가 아니라 뭐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방식이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자주 나와요. 요 지문 체크해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또 같이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암기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그걸 암기하세요. 계속 제가 읽어줄 시간에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가 아니라 가능한 뭐 한다? 슬로우로 가되 10월 시험장에서는 아주 멋지게 어떠한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으로, 논리적으로 쌓이는 느낌으로 강의하고, 근데 우리가 암기를 하고 까먹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빨리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의를 저는 가능한 하고 싶어서 스타일을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나는 3월달에 몇 점 받아야 돼, 5월달에 몇 점 받아야 돼.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3월, 4월, 5월, 6월, 7월달에 여러분이 받는 모의고사 점수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다. 우리의 시험은 10월달 넷째 주에 그날 시험에서 합격하는 점수를 받아야 되지, 그걸 목표로 가야 되지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공부하는 95% 이상의 수강생들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패턴이 깨어져 버려요. 즉 3월 말에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3월 말 모의고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한번 치어보고 또 4월 달을 대비해서 그런 데 너무 치중하니까 공부에 큰 리듬감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보통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모의고사 치지 말라고 해요. 치고 싶으면 6월 달을 7월 달에 모아서 그냥 다 보든지. 굳이 쳐야 된다면 그냥 뭐한다, 시간 맞추기 게임상으로 그냥 느낌으로 한번 쳐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3, 4월, 5월 달에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능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고요. 근데 단순히 암기해야 될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이게 뭐죠? 손바닥이죠. 그럼 제가 이걸 손바닥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걸 왜 손바닥이라고 합니까? 손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손등은 여기거든요. 그럼 이걸 손바닥이라고 이걸 손등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걸 꼭 손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영역에서 서로 약속된 언어이지 이걸 왜 손바닥이라고 합니까? 이걸 왜 교탁이라고 합니까? 이걸 왜 마이크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해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많이 낯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그 용어가 암기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역으로 빠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의 매너리즘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해 영역과 암기의 영역은 제 몫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특별히 어떤 파트에서 선생님이 평소에 이해 위주로의 강의를 좀 해줘서 좋았는데 특별한 파트에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하면 그거는 이해 영역이 아니라 뭐다? 암기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이해 영역 안에서도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암기는 이해와 암기가 병행해서 가는 거고 단순히 암기의 영역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왜지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 이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그 역할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으면 저게 이해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갈 때는 그게 암기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할 때는 그럼 대장에서도 이 토지를 공시하고 등기부에서도 이 토지를 공시하는데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공시 방법에 있어서는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 들어가도 이원화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건데 이원화, 일원화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일원화라는 표현은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를 일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고 하고요.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는 것은 뭐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일원하다, 이원하다,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동일한 토지를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 그러면 공시되는 정보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 공시되는 정보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잠시 쉴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나래냐면 선생님, 네. 토지 대장에서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시 토지를 공시하잖아요. 네.
그 두 가지는 동일한 내용을 공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두 가지로 공시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되고요. 그럼 왜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할까?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쉬는 시간 동안 조금 한번 펼쳐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내가 강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요 다 2교시 강의가 좀 더 알차게 지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